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연맹의 김선태 기자입니다. 2019년 기속 연말정산 서류 전에 이것만은 챙겨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줘야 되지 않는 것,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미혼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 이것만은 피하라, 자동 적발되는 항목, 민감한 개인정보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근로자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산후조리원 비원 200만 원까지 월업이 세액공제되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작년까지 국민주택 이하인 주택만 해당됐는데 올해부터는 국민주택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이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집을 담보로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할 때 이자 상환액 공제가 되죠. 장기주택 저당차익급 이자 상환액 공제입니다. 작년에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원래는 4억 원 이하였는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장기주택 저당차익급 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줘야 되지 않는 것이 이제 놓치기 시기 많이 놓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만 19세 성년인 자녀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정보 제공 활용 동의를 해야 조회가 됩니다. 2000년도 우리가 출생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세법상 장애인은 의사한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월세 계약서라든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국외에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해외 교육비에 대해서 영주를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취약증 아동 학원비도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간소화 시스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병원 같은 경우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라 그러죠. 이것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안경 콘텐츠 렌즈 구입비, 그리고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기타 사회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 시스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만이 월업이 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15%입니다. 그렇지만 난임 시술비는 20%죠. 그래서 이 별도로 이제 난임 시술비라는 월업이 영수증을 제출해야 20% 세액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이제 장애인 소득공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상에 장애인 카드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인지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세법에는 항치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어떤 병이 여기에 해당되는지가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의 종류에 관계없죠. 그리고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보통 건강보험 산전 특례 대상자랍니다. 이런 분들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로 사는 부모님에 관한 소득공제죠. 그리고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자녀가 공제가 가능한데 차남, 출간,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조금 꺼려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월세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월세세 공제를 우리가 공제받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제자매 예를 들면 교육비 공제죠. 보통 이제 지방에서 동생이나 형제들하고 같이 살다가 내가 우리가 취업이 돼서 서울로 이제 올라온 경우에 일시태거에 해당돼서 우리가 형제자매, 동생에 관한 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예를 들면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도 가능하고 뭐 해외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안경 콘텐츠, 장애인 부담금 이런 것도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공제 나이가 되려면 60세가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세 미만인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로비죠. 그리고 신용카드, 기부금. 55세인 이제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부양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어로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는 처부모님도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호주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생모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으로 인해서 재혼한 경우에는 새어머니 공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미혼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소득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세 미만인 부모님에 대한 어로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중증환자, 항체 출혈에 의한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그리고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가능하죠. 그리고 따로 사는 형제자매의 기본공제와 교육공제. 형제자매는 우리가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 있어야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살다가 내가 취업이 돼서 서울로 올라왔거나, 또는 동생이 학교 때문에 일시퇴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같이 사는 걸로 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생 대학 등록금을 내가 보태주고 있다면 대학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동생이 장애인이라 그러면은 25세인 동생이 장애인이라 그러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즉 아버지와 내가 같이 이제 근로소득자다 그러고, 그리고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을 누가 공제받아야 될까요?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즉 맞벌이 부부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모르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좀 많지만은, 적절히 또 소득을 나누어서 결정생을 양쪽 모두 낮추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있으면은 부녀자 공제 50만 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수술을 받은 55세 어머니, 그리고 장애인 25세 동생이 있으면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60세가 안 되지만은 암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차 장애인에 해당돼서 기본공제를, 또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도 받고, 어머니에 대한 예를 들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 이것만은 피하면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근로자는 1,800만 명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제 부당공제를 받아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100%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 징출 영수증이 국세청 전산에 입력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기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맞벌이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그리고 부모님 한 사람을 여러 형제가 같이 동시에 이 근로소득 원천 징출 영수증에 입력을 하게 되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두 개가 있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나이가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초과가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세포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이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우리 어렵다는 거죠.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을 계산할 때 이 소득 금액에는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도 제외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도 제외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가 또는 부모님이 연봉 500만 원을 따집니다. 그래서 500만 원 밑이라면 공제가 가능하고 500만 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받게 되면은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가 국세청 컴포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 원이 되는 사람을 공제를 받으면 100%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당공제로 자동 적발되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첫 번째가 2001년에 퇴직한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연 3,600만 원, 월 3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하면은 이거 적발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즉 2000년도 이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연금을 타는 것 자체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주택 임대 소득이 예를 들면 1990만 원이 있다. 즉 2000만 원 이하로 있으면은 분리과세로 올해 신고하게 되면은 즉 분리과세는 소득금액 계산하는데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공제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이제 부모님이 이자나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또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액지주의 상장 주식은 아무리 양도 차익이 많더라도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발도 안 되고 기본공제 받으면 된다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반농사 농동사를 크게 지어서 뭐 1억 원의 소득이 있다 그래도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적발 안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소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자녀들이 알바하는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부모님이 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보통 일용직 소득이죠. 근데 일용직 소득도 굉장히 5천만 원, 심지어 1억 이상 받는 분들도 일용직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많은 일용직 소득이 있더라도 이분들도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컴퓨터에서 적발되지 않고 기본공제를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많은 근로자들이 이 일용직 소득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양가족들이 일용직 소득이 많으니까 공제를 안 받으시고 놓쳐서 우리가 과거년도로 환급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용직 소득은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이 많지만 국세청에 당연히 지하경제로 신고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겠죠. 자, 그렇지만은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데 받으면 적발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 예를 들면 프리랜서 학습교사나 보험모집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즉 이런 경우에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으면 이거 자동으로 적발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납세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소득 금액 간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한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수익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교사가
1년에 4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다단계 판매물이라면은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넘겼는데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민감한, 사실 우리 연말정산 관련되는 정보들이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뭐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든지 뭐 종교단체 기부금이라든지 그리고 의료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상 굉장히 개인적으로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오남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자, 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예를 들면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이제 돌려받는 법 가능하죠? 그렇죠. 회사 연말정산 때는 그냥 서류 제출 안 하고 기본 공제만 받고 실제 자기가 놓친 공제를 통해서 놓친 우리 환급 공제를 통해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본인이 의료비가 굉장히 가다지 됐다거나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그리고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제 장애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본인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도 좀 민감하죠. 그리고 정당 기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이라든지 배우자의 실직, 배우자가 실직해서 실제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또 회사에 이렇게 제출하기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모친이 재혼해서 새 아버지가 생기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부모 우리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혼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가 또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경쟁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쟁 청구라는 것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놓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사실 2월 이제 봉급 받을 때 우리가 환급 받거나 추징을 당하고, 회사에서는 3월 11일 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3월 12일부터 5년간 5년 안에 신청하면은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기속에서 놓쳤다 그러면은 올해 2020년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올해 연말정산 2019년 기속에 대해서 만일 내가 놓친 공제가 있다 그러면은 2025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놓친 소득공제 환급 받는 것을 저희 납세연맹에서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서 4만 명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많은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